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거의 3주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11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조사 잘 받으셨나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이 검찰 조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경심 교수님한테 5천만 원 송금하신 이유가 뭔가요? 웅동학원 사기 소송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까? 웅동학원 이사로 계셨잖아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좀 열어줄래? 문이 잘 안 열린다, 집이. 번호가 뭐였지? 이게 바뀌었나? 아까 이게 1층에 있는데. 이게 안 열려가지고. 자, 이제 이 소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현찬 평론가님. 정말 이 비공개 소환, 그냥 검찰 조사를 받은 것조차 어젯밤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도 몰랐고요. 이번에도 검찰청 지하철창을 이용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에 정말 이 첫 번째 수혜를 조국 전 장관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유독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훨씬 더 엄정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차 수사 이후에 무려 20일이 지나서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인데요. 보통 정경심 교수 케이스를 봐도 2, 3일에 한 번씩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소환의 텀이 길었을까? 3차를 20일 만에 소환 조사한 이유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2차 조사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일정을 조금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3차 조사도 조국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이렇게 2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피의사실 공표나 비공개 출석뿐만 아니라 수사 전반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소환 조사 안 할 때는 정경심 교수 구치소로 자주 면회가거든요. 이건 역시나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데 이렇게 잦은 면회를 해도 되는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특혜성 조사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특혜성 조사 부분을 조수임 장관 좀 더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도 특혜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정말 검찰 빼고는 아무도 조 전 장관이 어제 세 번째 조사를 받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들이 왜 조 전 장관 수사 이후부터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는지 뭐 이 부분일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11시간 30분을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렀는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각사에서 각 언론사마다 6명 정도의 기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무엇이냐? 전례가 없는 특혜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지낸 분이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 이런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끔 보호해주고, 이런 특혜를 계속해서 줄 거냐,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검찰 수사는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보도 역시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민정수석,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 가지 수사가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포토라인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검찰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모든 그러면은 피의자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깜깜이 조사는 특혜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뭐 잘 알려진 대로 어제 조 전 장관, 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한 보도를 보니까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라는 보도를 제가 지금 방송 전에 보고 왔어요.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 유리한 측면은 뭐냐? 유리한 측면은 지금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다 이제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안 했지만 만약에 했더라도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남편 한 이 톤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검찰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미 기소된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에 증거기록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검찰의 패를 정확하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확인을 못하고 있죠. 이 와중에서 조국 전 장관이 뭔가 말을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게 정경심 교수의 말과의 어떤 충돌을 일으키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장점은 그겁니다. 예. 단점은 뭐냐? 이게 이제 보면 검찰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쟁점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게 법원에 제출됐을 때 법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나름대로 핵심 증거를 제시를 하고 거기다가 논점을 정리를 하고 거기다 핵심 증거까지 뒷받침해서 증거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정 들어가면 저 검찰이 수사할 땐 꺼내놓지 않았어도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말이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상황을 보면요.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대답하지 않겠다고만 되풀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진술 조서를 2시간 동안 열람을 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조서 열람을 2시간.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 것 바로 사모펀드 의혹과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 불렀어요. 그런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계속 모른다고 하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모른다고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딸과 아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위에 있는 이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 전 장관 줄 소환이 예고돼 있습니다. 가족 의혹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이제 유재수 감찰부마권으로 곧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게 됩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유재수 사건을 감찰 무마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걸 총책임자 조국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에 휴대폰 포렌식과 유재수 대면 조사를 지시했던 그 조국이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에는 조국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그 조국의 윗선을 지금 규명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주혁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줄 소환이 조 전 장관에게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에 작년에 출석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는 그 감찰 근거, 비위가 좀 약하다고 봤다. 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유재수 감찰 수사 중단 결정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백원우와 박형철 비서관의 얘기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얘기에 칼끝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후에 유재수 씨 같은 경우가 본인이 분명히 돈을 수수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예. 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씨가 행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찰과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인 사실을 벌어졌고, 전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로 가게 되냐면 이 조국 교수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엽선과 윗선 얘기로 또 가시자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땐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상당한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저희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전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행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화면에 그대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조국의 딜레마, 과연 유재수 감찰부막건에 대해선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변호인과 좀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기로 좀 의견을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가족 관련 수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때 진술권을 행사하는 게 좋은 점도 하나 있고 나쁜 점도 하나 있다고 크게 장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나마 좋은 점, 장점을 찾자면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뭘 말씀드렸어요? 본인 조국 전 장관이 관련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의 어떤 진술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다. 어차피 정경심 교수가 우리 남편 아닙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본인이 뭐 얘기하다가 말이 꼬이면 안 되니까 입을 다무는 거다. 이게 유일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재수 씨 사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점을 대입해 보자고요. 안 통하는 거죠. 왜? 만약에 여기서도 뭐 박형철 비서관이나 예를 들어 누구죠? 백원의 전 비서관이 조국 수석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다 한 거고요. 주 수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 수석도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낫죠. 근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이 결정했는데요. 외부에서 전화 많이 온다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렇죠. 백운우 민정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당시 수석이 결정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본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에서는 조국 전 수석이 본인 입장에서 나는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요. 외부에서 전화 받은 거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항변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거죠. 그 항변의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이 감찰부막건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이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에 며칠 전에 경고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의견이 다분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수인 부장, 화면을 같이 보시면 전 부장판사가 핵심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선고를 작심하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우선 이틀 전인 화요일 날 우리가 이걸 짚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적힌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날 법원이 불허를 했어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뉴스톱10 바로 이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충상 교수는 사법연수원 14기 판사 출신이에요.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등을 지낸 고위 법관이거든요. 그분이 재판부를 굉장히 비판을 한 거예요. 왜냐?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데 왜 변경을 불허한다는 거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우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서의 핵심 사실이 같으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2012년 9월 7일자로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해보니까 이 공범이 성명불상자로 일단은 기재를 했습니다만 딸로 확인이 됐고 또 표창장 위조 방식이 좀 더 정교하게 변모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2012년 9월 7일자로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핵심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변경을 불허하는 거냐? 이 점을 바로 이충상 교수는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전에 냈던 공소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기 위한 어떤 수순밖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화요일 날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맞아요.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전망도 제가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충상 교수도 재판부 기피 신청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조 전 장관 소식이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제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가 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석박사 논문, 장현철 평론가님.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보도에도 4년 전에는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그리 큰 경미하다고 했었었는데 서울대가 좀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4년 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거의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6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당초의 의혹 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예를 들면 영국과 미국의 주요 논문 수십 곳을 베껴서 박사학위 논문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 버클리대의 한국계 교수의 문제 없다는 메모를 가지고 그동안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곽상도 의원의 국감 질의를 계기로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0일가량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여기서 만약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논문 표절 의혹이 없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봐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120일이 걸리는 본조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본조사 들어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가 될 것이고 본조사는 4개월이 걸립니다, 최대. 그렇게 되면 4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교수 지금 내년도 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했어요. 만에 하나 강의가 개설됐는데 4월에 이 표절이 인정되면서 학위 취소가 되게 된다면 기껏 열어놓은 강의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조사위원회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의 개설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학생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 논문 표절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희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거고요. 이 줄 소환이 예고돼 있는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